1944년 1월 폴란드 남부의 한 수용소. 사람이 도착한 뒤 단 2시간이면 이 세상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매일 평균 6,000명이 가스실로 끌려갔고 시신은 즉시 소각됐습니다. 이건 잔혹한 사건 하나가 아닙니다. 나치는 유럽 전역의 수용소를 연결해 인간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오늘은 그 시스템, 인간성을 말살하도록 설계된 학살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치가 세운 첫 번째 대형 수용소는 1933년 다하우였습니다. 이곳은 이후 모든 수용소의 청사진이 됐죠. 1934년 하인리히 힘러가 이끄는 친위대 SS가 전체 수용소 시스템을 장악하면서 이 지옥 같은 네트워크는 빠르게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1935년에는 제국 정부가 공식 예산으로 수용소 운영비를 승인했고, 이로써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 시스템은 계속 확대됐습니다. 초기 수용소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특정 집단을 한 곳에 가두기 위한 시설이었죠. 하지만 그 안의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비인간적인 환경과 잔혹한 처우 때문에 수백만 명이 수용소 안에서 목숨을 잃었거든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기차로 이송됐는데 이 여정만 며칠에서 몇 주가 걸렸습니다. 화물칸에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차서 앉을 공간조차 없었죠. 음식과 물은 거의 없었고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기차가 수용소에 도착할 때면 이미 수많은 시신이 생존자들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용소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수감자들은 남성과 여성, 아이들로 분리됐고 각자 번호를 받았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악명 높은 번호 문신이 유명하지만 대부분의 수용소에서는 이 번호를 죄수복에 꿰매 넣었죠. 모든 소지품을 빼앗긴 후 죄수들은 줄무늬 수용소 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막사와 작업 배치를 받기 전에 수감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겨줬습니다. 머리를 깎였고 다른 수감자들과 SS 경비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샤워를 강요당했죠. 경비병들은 이 과정 내내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퍼부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수감자들의 정체성과 인간적 존엄성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나치는 이들을 인간 이하로 봤거든요. 수용소마다 일과가 조금씩 달랐지만 일반적인 하루 일정은 이랬습니다. 새벽 4시에서 4시 30분 사이에 강제로 깨워졌고 30분 안에 화장실 가기, 옷 입기, 식사, 청소, 침대 정리를 모두 끝내야 했습니다. 이 살인적인 아침 루틴을 제 시간에 못 끝내면 경비병들이 처벌했죠. 화장실 하나를 최대 2,000명이 함께 써야 했으니 시간 안에 끝내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경비병들에게는 수감자들을 학대할 완벽한 핑계가 된 셈이죠. 아침 일과를 마치면 경비병들은 수감자들을 밖으로 내몰아 점호를 했습니다. 중부 유럽 북쪽 지역이라 날씨는 가혹했죠. 저녁에도 점호가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점호 때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잠결에 죽거나 과로, 탈수, 굶주림 또는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하루 동안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시신은 그저 끌려나와 살아있는 수감자들 옆에서 함께 집계됐습니다. 경비병들은 수감자가 쓰러지거나 대답하지 못하면 구타하고 고문했습니다. 사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폭력을 휘둘렀죠. 아침 점호가 끝나면 수감자들은 걸어서 작업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행진 중에도 SS 장교들은 수감자들을 모욕할 방법을 찾았는데 자주 쓰인 방법이 자신이나 동료 수감자를 모욕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하는 거였습니다. 행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또다시 잔혹하게 구타당하고 고문당했죠. SS 장교들이 괴물이었다는 생각이 드나요? 맞습니다. 이들은 그저 사람들을 때리고 고문할 핑계를 즐기는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오후 5시에서 6시쯤 끝났고 저녁 점호 후 수감자들은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경비병들은 일부러 점호를 질질 끌어 수감자들을 더 지치게 만들기도 했죠. 이른바 자유시간이라는 게 주어졌는다. 실제로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거나 굶주림을 피하려고 음식을 구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밤 9시가 되면 소등이었고 또다시 끔찍한 하루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나치 집권 기간 동안 수용소에서만 1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수용소에 갇혔을까요? 1933년 초기에는 주로 정치범들이었습니다. 나치 이념의 적으로 여겨진 공산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었죠. 1934년부터는 반사회적 인물도 수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용어는 집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하는 내향적인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치당이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긴 모든 사람을 일컫는 완곡한 표현이었죠. 여기에는 성소수자, 성노동자, 노숙자, 로마족, 그리고 노동기피자가 포함됐습니다. 노동기피자는 꼭 실업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치가 생각하는 노동 유형이나 윤리에 맞지 않는 거의 모든 사람을 뜻했습니다. 1935년에는 여호와의 증인과 평화주의자들도 수용소행 편도 티켓을 받았습니다. 나치 군대에서 싸우길 거부했다는 이유였죠. 1937년에는 체포할 사람이 부족해졌는지 나치는 범죄자들도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현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힘너와 그의 부하들은 전과자들을 찾아내 수용소로 보내는 걸 즐겼습니다. 단 하루의 대규모 검거 작전으로 2,000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1938년에는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체포됐습니다. 이미 수년간 나치 정권 하에서 극심한 탄압과 박해를 받아온 후였죠. 사실 극심한이라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1933년에서 1938년 사이 독일에서는 최소 400개의 반유대주의 법률이 통과됐거든요. 그중 하나인 제국시민권법은 아리아인, 즉 대부분 비유대인 백인만을 제국의 시민으로 인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히틀러가 아리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건 완전히 틀린 인종 이론에 기반한 거였습니다. 원래 고대 이란과 북인도의 선사시대 사람들을 지칭하던 이 단어로 지구상에서 가장 창백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묘사했죠. 히틀러의 인종관념은 완전히 거짓일 뿐만 아니라 극도로 어리석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런 터무니없는 인종차별적 헛소리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시민권법 때문에 나치는 자신을 유대인으로 여긴 적 없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유대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독일 시민이 기독교인으로 태어나 자랐더라도 유대인 조부모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심지어 그 조부모가 살아생전 기독교로 개종했더라도 유대인으로 간주됐죠. 이건 마치 성 패트릭의 날에 초록 맥주 마시는 취객들을 모두 민족적으로 아일랜드인으로 분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1938년에는 두 가지 주요 사건이 유대인 체포를 가속화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합병과 크리스탈라흐트였죠. 크리스탈라흐트는 유대인 상점들이 파괴되고 SS가 일부 독일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거리에서 유대인 남성, 여성, 어린이들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모욕한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크리스탈라흐트 직후 첫 주에만 2만 5천 명 이상의 남성이 부엔발트와 다하우 같은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상황이 나쁜 데서 최악으로, 그리고 끔찍한 수준으로 치닫는다는 걸 감지한 많은 유대인들이 독일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난민 쿼터를 늘린 나라가 거의 없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약 12만 명의 유대인만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SS 장교들은 배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대개 수감자 번호 아래 삼각형 모양이었는데 이걸로 수감자들을 다른 집단으로 구분했죠. 아마도 장교들이 각 수감자에게 어떤 욕설과 비방을 퍼부어야 할지 알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유대인 수감자들은 다윗의 별을 이루는 노란색 삼각형 2개를 받았습니다. 로마족은 갈색 삼각형, 동성애자는 분홍색 사각형, 여호와의 증인은 보라색 사각형, 정치범은 빨간색 삼각형, 일반 반사회적 인물은 검은색 삼각형으로 구분됐죠. 수용소 수감자 수가 급증하면서 히틀러는 전쟁도 준비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7년부터 강제농 수용소 건설이 급속도로 가속화됐죠. 일반 수용소 수감자들도 육체노동을 해야 했지만 강제노동 수용소는 특별히 독일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독일 남성들이 군대에 자원하거나 징집되면서 독일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했거든요. 1939년 폴란드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한 후, 특히 러시아 침공 이후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노동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 특히 폴란드와 러시아 침공은 나치에게 수용하고 착취할 완전히 새로운 인구 집단도 제공했죠.
나치는 강제노동 수용소 수감자들을 오스타르바이터, 동부 노동자와 프렌트 아르바이터, 외국인 노동자라고 불렀습니다. 전쟁 수행에 강제노동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치는 수감자들을 완전히 대체 가능하다고 봤고, 따라서 그들의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수용소들의 환경은 일반 수용소만큼이나 불결했죠. 고된 노동과 긴 노동 시간 때문에 강제노동 수용소의 사망률은 비극적으로 높았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1,400만 명 이상이 이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을 했습니다. 1939년 전쟁 개시 후 두 가지 새로운 범주의 수용소가 생겼습니다. 전쟁 포로 수용소와 이송 수용소였죠. 외국인들은 강제노동 수용소나 유대인, 동성애자, 로마족이거나 그 밖에 수많은 이유로 일반 수용소로 보내졌지만 외국 군인과 장교들은 전쟁 포로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그곳 환경도 다른 수용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929년부터 제네바 협약 규정이 발효됐고 독일도 서명국이었지만 나치는 전쟁 포로의 인도적 처우 기준을 지키는데 거의 관심이 없었죠.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거의 받지 못했고 많은 이들이 육체 노동도 강요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치는 특히 소련과 폴란드 수감자들에게 가혹했습니다. 나치의 왜곡된 인종 이념에서 폴란드인은 인종적으로 열등하다고 여겨졌고 소련 시민들은 공산주의 신념 때문에 또는 단순히 공산국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적으로 간주됐거든요. 나치는 전쟁 중 570만 명의 소련 군인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이 전쟁 포로 중 약 300만 명이 사망했죠. 전쟁 중 건설된 또 다른 수용소는 이송 수용소였습니다. 이것들은 나치가 침공한 유럽 국가들에 세워졌는데 수감자들을 일반 수용소로 이송하기 전에 임시로 수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치가 한 국가를 침공하면 그들의 만연한 인종주의와 민족 청소를 함께 가져갔습니다. 이는 그 나라의 현지인 중 나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체포되어 독일 소수 집단이 겪었던 것과 같은 정책에 종속됐다는 뜻이죠. 우울하게도 일부 이송 수용소는 현지 당국이나 SS와 협력하는 똑같이 인종차별적인 현지 집단이 운영했습니다. 자기 동포를 감금한 거죠. 전쟁 중 건설된 마지막 유형의 수용소는 가장 악명 높고 끔찍한 절멸 수용소입니다. 첫 번째는 헬름노로 1941년 12월에 집단 학살 작전이 시작됐죠. 이 수용소들은 히틀러의 최종 해결책, 즉 그가 혐오하는 유대인, 로마인, 로마족, 기타 소수 집단의 민족 청소를 실행하기 위해 건설됐습니다. 주요 6개 절멸 수용소는 아우슈비츠, 헬름노, 벨제츠, 소비보르, 마이다네크, 트레블링카였습니다. 수용소로 이송된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가스실에서 즉시 살해됐죠. 도착 즉시 죽지 않은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일하도록 강요됐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의 소지품을 분류하거나 육체 노동을 하거나 수용소 행정 업무를 하는 식이었죠. 절멸 수용소에서만 300만 명 이상이 살해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치가 저지른 집단 학살과 대량 살상의 끔찍한 규모를 제대로 담지 못합니다. 홀로코스트 동안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살해됐는데 그중 200만 명 이상은 총살 작전, 유대인 게토 습격, 가스 트럭으로 살해됐거든요. 25만 명에서 50만 명 사이의 로마족도 살해됐고 약 180만 명의 폴란드 민간인과 700만 명의 소련 민간인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치의 수용소 시스템은 그들이 증오한 집단들에 대한 수년간의 차별, 억압, 인종주의, 조직적 폭력의 최종 결과였습니다. 동료 인간에 대한 나치의 집단 학살을 가능케 하기 위해 수감자들을 의도적으로 비인간화한 것은 21세기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를 낳았죠. 우리는 역사에서 인류가 저지를 수 있었던 최악을 항상 배우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로 수용소 내 설치되어 있던 가스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